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하여 1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요약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혼에 대하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1장 해석을 제 그냥 해석에 저만의 해석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평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은 그 1장의 내용을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각색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하얀 얇은 글씨체로 이제 표현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치되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의 내용하고 일치되진 않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각색한 거라 어떤 흐름 이런 걸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른 분들, 다른 해석을 가지신 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 하고 1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1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5가지 주제로 나눠졌다라고 봅니다. 먼저 보면은 처음에는 영혼의 탐구가 가치 있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혼 탐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전체적인 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신체가 관련이 있다, 영혼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를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학자, 변증론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탐구자를 이제 한번 말 나온 김에 정리도 해봐요. 그래서 탐구자 정리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보게 되면 영혼의 탐구 가치가 먼저 나옵니다. 뭐 순서는 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긴 했는데 대충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있다. 아무튼 영혼 탐구의 가치를 보면 일단 알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제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요. 그래서 알미라는 게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알매 대상이, 그러니까 가치 있는 대상을 탐구한다면 그 알은 아름답고 고귀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마다 이 가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을 아름답고 고귀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볼게요. 영혼에 대한 탐구의 가치, 과연 영혼에 대한 탐구는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이 기준, 찾기 어렵고, 이 알을 찾기 어렵고 가치 있는 대상을 다루고 있다면 그 알은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했는데, 영혼이라는 거, 영혼에 대한 탐구도 찾기 어렵고 가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고귀하다, 가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영혼이라는 거, 영혼 개념이 뭐냐면 영혼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바지하는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란 개념을 우리는 이제 존재 활동의 원리로 본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던 종교적 의미의 영혼이 아니라 약간 과학적인 의미, 원리로서의 이제 의미로서 영혼이란 개념이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플라톤 때문에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영혼이 그때 당시에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 활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영혼 개념이 발생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종교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만을 담진 않는다. 그리고 이 영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종교적으로 나아가긴 해요. 종교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감안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종교적인 걸 싫어하더라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세계를 구축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바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영혼과 같은 유사 개념, 이런 영혼과 같은 유사 개념이 아마 중세 근대까지는 나올 거예요. 이 영혼이란 표현 말고 뭐 다른 표현들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까지만 이해하면은 고대에선 영혼으로 표현하던 게 근대에서는 바뀌더라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짧게 하고 싶으니까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혼 탐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냐? 영혼을 탐구할 때
어떻게 탐구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렵냐라고 보게 되면 말이 지금 좀 졸려서 그런지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왜 어렵냐라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탐구, 자연에 대한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질 따른 현상을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성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영혼에 대한 탐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자연적 물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하는 실험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탐구하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탐구할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근 방법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 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호랑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코뿔소라고 누군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코뿔소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놓고 탐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탐구하고 나서 우리하고 만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호랑이에 대해서 탐구해놓고 왜 코뿔소라고 한 거야? 라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잘못된 탐구를 했다. 뭐 물론 코뿔소에 대해 호랑이를 제대로 탐구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뭔가를 접근할 때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대체 얘가 뭔지, 그다음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영혼의 탐구의 첫걸음으로 얘기하는 게, 영혼을 탐구하기 위해선 영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앞서 말했죠. 영혼이, 저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호랑이를 놓고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기껏 다 탐구해 놓고 영혼이라고 우기고 있으면, 영혼은 발톱도 지녀, 영혼은 뭐 등에 줄무늬가 있어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영혼이 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규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영혼 탐구의 과제 중에 영혼의 성질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는 건데, 영혼이 단일체인지 그냥 부분이 없는 거죠. 전체 하나로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은 부분으로 나눠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따집니다. 왜냐면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부만이 영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일부만이 아니죠. 복합체로 되어 있다면 영혼의 일부분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존재 측면에서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동물만의 영혼, 그다음에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영혼, 또 인간 중에서도 또 여러 영혼이 나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건가? 이런 것들을 따진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탐구 시에 탐구 순서와 탐구 영역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시가 있습니다. 영혼이 이제 지성과 사유 기능과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영혼이 종교적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영혼이 지성과 사유 기능과 감각 기능인데 이게 이제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들. 뇌의 기능들인데 이걸 중에 뭘 먼저 탐구해야 우리의 연구 흐름이 좀 큰 쪽에 크게 접근하면서 점점점 세부적인 걸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뭘 먼저 탐구해야 될까? 감각에 대한 거 먼저 탐구해야 될까? 사유에 대한 거 먼저 탐구해야 될까? 그래야 이 영혼이라는 걸 이해할 때 헛짓거리를 안 할 수 있나?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큰 틀부터 잡아가면서 세부적인 틀을 잡아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뭘 먼저 탐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감각 기능에 대한 탐구를 하다 보면은 감각하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감각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감각 기능부터 탐구를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탐구해야 될까? 아니면은 감각되는 대상, 인식되는 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인식론으로 가게 되면은 감각하는 능력을 또 얘기를 하긴 하지만 대상에 대한 부분, 세계에 대한 부분도 탐구가 동시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먼저 시작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건 서술자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는 조금 지나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거는 뭐 내가 정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탐구 대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어디죠? 예, 영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탐구 대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생긴 규정이 그 대상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A란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A가 잘못된 규정이다. 뭐 B에 대한 규정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증명을 한다는 거는 어떤 대상하고 내가 탐구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한 거랑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주나? 이게 증명이잖아요. 근데 대상을 잘못 파악하면은 잘못 파악한 그 상태로 잘못된 현상을, 이게 표현이 애매하네요. 아무튼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우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대충 대략적인 내용 설명하는 거니까 깊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명하려면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고, 그다음에 영혼 탐구의 과제. 그 다음 나오는 과제가 영혼의 속성이 영혼마다 공통되는지 개별적인지 알기 어렵다. 이것도 이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을 지닌 모든 거는 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나? 아니면은 영혼을 지닌 애들 중에도 개별적인 게 있나?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공통된 것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겠죠. 뇌를 가지고 있는데 뇌를 가진 애들은 다 똑같은 성능을 지닌 거야?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다른 성능을 지닌 거야? 라고 하면은 공통된 것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다가 맞겠죠. 이건 이제 뭐 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신체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영혼은 신체와 관련된다,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해서 보면, 분노하거나 용감해지거나 욕망하거나 감각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인데 동시에 신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신체가 되게 관련이 깊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또 여기서 언급하는 거 보면 뇌라고 볼 수 있죠. 뇌, 우리는 요즘 뇌라고 부르는 거고, 뭐 정신, 이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이 이 고대 때까지만 해도 일단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있었겠지만, 일단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종교적 색채를 더 집어넣은 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영혼 하면은 영혼 종교적인 거 좀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약간 중세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혼의 특징, 감정작용을 통해서 영혼과 신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얘기했죠. 분노하면은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이 분노라는 게 영혼의 상태라고 봤던 거예요. 영혼의 움직임,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이니까 신체도 움직이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의 특징, 이제 사유는 신체와 관련되지 않는 영혼 고유의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적 활동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체가 없이도 가능하냐, 영혼이, 그거는 아니다. 신체에 의존은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영혼이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직선이 물체에 의존하고 있는 거랑 같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물체든 간에 뭐 직선이란 개념 자체가 뭐 우리가 실제로는 직선을 볼 수가 없네,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인 의미로 직선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직선이잖아요. 이런 직선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물체에 덧대져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특징을 가진 물체 속에서 우린 직선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체에서 분리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체의 속성이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반듯한 뭐 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줄의 속성이죠. 직선이라는 게 직선형이다, 뭐 이런 게 물체의 속성인데,
영혼은 물체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체하고 전혀 다른 그 개체다. 하나의 개체인데 두 개체가 하나의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직선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체에 의존하고 있는, 물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직선하고 비슷한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영혼은 그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다 정도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영혼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물체에서 분리되지 않는 선이나 명과 신체에서 분리되지 않는 영혼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얘기 합니다. 이게 1장 마무리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끌고 왔는데, 영혼이 신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선이나 면이 물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과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냐하면 선이나 면은 물체의 속성인데 영혼은 신체의 속성이 아니에요. 영혼과 신체는 분리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진행 방법입니다. 탐구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방법론에 대한 건데, 규정함에 있어서 규정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보면은 자연학자와 변증론자의 규정 방법이 다르더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변증론자는 분노를 고통을 되돌려 주려는 욕구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약간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정을 합니다. 분노를. 근데 자연학자 같은 경우는 분노를 심장과 신체가 흥분하여 피가 끓고 열이 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면, 추상적인 측면 이런 게 강하다면, 자연학자는 유물론적 관점이 좀 있죠. 물질주의, 물체의 그 반응, 현상 이것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도 규정할 때 자연학자적인 방법하고 변증론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게, 자연학자와 변증론자의 차이점은 집을 규정할 때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분노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 뭔가 물체에 대해서 규정할 때 좀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건데, 뭐냐면 집에 대해서 이제 자연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돌과 벽돌과 목재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물질적인 측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론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집이라는 거는 비바람과 폭염을 막아주는 보호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집은 아늑한 휴식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래서 변증론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자연학자는 이렇게 규정을 할 건데, 이거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탐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집이라는 것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이랑 어떤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에 놓이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규정이 지금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 규정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자연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대상의 물질적인 특징, 물질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기능적인 특징을 모두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학자다. 자연물이라는 게 애초에 기능적 특징만 있거나 물질적 특징만 있으면 좋은데 이 둘 다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연물이라는 게,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학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학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대상을 탐구를 안 해요. 대상을 탐구를 안 하지만 이 대상의 특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이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를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거냐면 나무는 햇볕에 말리고 나서 쪼개면 잘 쪼개지더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풀을 먹었더니 감기가 났더라, 감기 났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응용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술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 장인들은 원리를 파악하진 않고 그 어떤 물체가 보이는 물질적 특징이나 기능적 특징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 기능적 특징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아니요, 가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목수나 의사나 뭐 대장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목수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죠. 지금 현대 의사들 말고 과거의 그 초기 이제 뭐 그런 존재들은 이런 깊은 이해를 갖지 않고 어떤 걸 하면 되더라, 어떤 걸 하면 안 되더라, 이런 지식만, 이런 그 순서에 따른 현상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기술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특징, 물질적 특징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끄집어냈던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 과학의 그 역사라고 하는 그 과학의 역사, 과학의 민중사,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기술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결론에 이르고 그 성질로 규정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자연학자와 기술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목수나 의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들이 물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알 필요가 없이,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들이 존재하면 그 존재가 이제 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수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소 한 마리가 여기 딱 있다고 한다면 그걸 1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이제 수적으로 인식하면서 그걸 다루는 자가 수학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의 물질적 특징,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돌과 벽돌과 목재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을 다루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특징들을 찾고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소나 집이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기능적 특징이라고 해봤자 너무 단순하고 이제 쉬울 수 있는데, 뭐 미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절제, 아니면은 뭐 영혼, 지금의 영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면은 물질적 특징을 얘네들한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물질 앞에 있다라고 하게 돼서 제일 첫 번째 있다, 이렇게 되긴 해요. 제일 첫 번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뭐 이제 좀 그 철학에 관심을 갖고 오래 보시면은 제일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이겠거나 알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여기서 얘기는 하진 않겠고, 아무튼 이처럼 기능적 특징들만 다룬다, 추상적인 특징들만 다루는 걸 가리켜서 제일 철학자다 라고 합니다. 추상성을 물체에 앞서 있다 라고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일이다, 먼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철학자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대하여 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톡방이 아니군요. 전에 다른 방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시도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잡담 하나 하자면, 어제 영상을 만들까 말까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8시인가 밥 먹고 바로 자버렸어요.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작업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또 2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